재수 없는 게 내 말 안 들어? 수연의 친엄마 묘 앞에서 새엄마 장미숙은 막걸리를 수연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막걸리가 수연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축 늘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건물이니까 내놔! 이복 오빠 도혁이 발을 높이 들어 제사상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묘지 입구에서 검은 차량 행렬이 멈춰 섰고 수행원들 사이로 재벌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젖은 채 서 있는 수연 앞에 다가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은인입니다. 회장의 한마디에 장미숙과 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은 왜 그녀에게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 막 끝나가는 5월 끝자락이었습니다. 햇살은 환했지만 공동묘지 안은 달랐어요.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그늘이 짙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서걱거렸습니다. 묘지 안은 고요했어요. 새소리 하나만 멀리서 들릴 뿐이었죠. 이수연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검은 바지, 꾸밈 하나 없는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35살이었지만 눈매는 또렷하고 단단했어요. 수연은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소반은 작고 낡았어요. 그래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을 가운데 놓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금치나물과 도라지나물을 양옆에 반듯하게 올렸어요. 사과 2개, 수박 1조각도 올렸습니다. 향에 불을 붙였어요. 가느다란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막걸리를 잔에 따랐어요. 탁하고 하얀 막걸리가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석 옆에는 작은 백자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유백색 표면에 푸른 대나무가 가늘게 그려진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수연이 집을 나오던 날 가방 속에 꼭 껴안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옷 몇 벌 말고는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수연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6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묘 앞에 오면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괜찮았어요. 향 연기가 하늘로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타이어가 흙길을 거칠게 긁는 소리였습니다. 급하고 날카로웠어요. 고급 SUV 한 대가 공동묘지 입구를 지나 안쪽까지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차 문이 3개 열렸어요. 장미숙이 먼저 내렸습니다. 58살이었어요. 진한 립스틱에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한도혁이 따라 내렸어요. 38살이었고 체격이 크고 목이 굵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어왔어요. 묘 앞에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향 연기가 두 사람 사이로 흩어졌어요. 장미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 앞에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당장 도장 찍어. 공방 매각 동의서야. 수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어요. 여긴 엄마 묘예요. 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집 나가서 아버지도 안 모시는 애가 뭘 지킨다고. 장미숙이 수연 쪽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향 연기를 손으로 밀치듯 쓸었어요. 그 건물, 내 엄마 거 아니야. 다 내 아버지 돈 들어간 거야. 잠깐 숨을 고르더니 더 몰아붙였습니다. 명의만 네 엄마인 거지.
원래 내 손에 들어올 건물이었어. 괜히 그 여자 때문에 서류만 꼬였지. 당장 내놔. 수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어요. 도혁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누가 되는지 알지? 가족끼리 좋게 끝내자. 수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 팔아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뺏어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장미숙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제사상 옆에 놓인 막걸리 병을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병뚜껑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이 감히 나를 거역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병을 높이 들어 수연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어요. 막걸리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를 지나 뺨으로 턱 끝으로 줄줄 흘렀어요. 검은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막걸리는 제사상 위로도 번졌어요. 쌀밥 위로, 나물 위로, 사과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석 옆 백자 위로도 흘렀어요. 유백색 표면에 하얀 얼룩이 번졌습니다. 향이 탁 꺼졌어요.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젖은 얼굴로 눈만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혁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수연의 가슴에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버지 건물이니까 내놔. 수연은 봉투를 잡지 않았어요.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발을 높이 들어 제사상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소반이 뒤집혔어요. 사과가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향로가 옆으로 쓰러지며 하얀 재가 흙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백자가 대굴대굴 구르다가 비석 밑동에 부딪혀 멈췄어요. 도혁이 수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버티냐? 장미숙이 비웃으며 말을 얹었어요. 우리한테 빌부터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수연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엉망이 된 제사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백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 두 팔로 꼭 껴안고 나왔던 것이었죠. 그게 지금 흙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젖은 얼굴로, 젖은 채로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묘지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조용한 소리였어요.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나란히 줄을 지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묘지 관리인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직원이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선친 묘소는 이쪽입니다. 오정우 회장이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69살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낮게 숙인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멈췄어요. 시선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사과, 쏟아진 하얀 재, 뒤집힌 소반, 막걸리로 흠뻑 젖은 제사상, 그리고 온몸이 젖은 채로 그 앞에 앉아있는 수연.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혁과 장미숙은 회장 일행을 보자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시선을 거뒀습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여겼어요. 공동묘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흙바닥에는 어머니의 제사상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백자는 비석 밑동 옆에 외롭게 멈춰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 백자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젖은 수연에게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선친 묘소로 향하던 걸음이었는데 역구역에서 벌어진 광경이 눈에 들어온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았어요. 흙바닥에 나뒹구는 과일들, 재가 쏟아진 향로, 뒤집힌 소반, 그리고 막걸리로 흠뻑 젖은 채 그 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 회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 곁에는 오서윤이 함께였어요. 25살의 서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된 뒤로 늘 그래왔어요. 오늘도 아버지 곁에서 선친 묘소를 찾아 함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서윤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휠체어 바퀴를 잡고 있었어요. 서윤이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쥔 두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앞에 있는 그 얼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앉아있는 그 사람. 5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서윤이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혁이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어요.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끼어드는 거야? 서윤은 도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팔을 옆으로 비켜 휠체어를 밀었어요. 수연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젖은 얼굴로 앉아있는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 두 글자가 조용한 묘지 안에 낮게 울렸어요. 바람도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숙과 도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휠체어를 탄 이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이분이에요.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아왔던 그분이요. 회장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 앞까지 다가와서 멈췄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이마에서 턱까지 막걸리가 흘러내린 자국, 검은 옷에 흠뻑 베어든 얼룩, 손등에 묻은 흙, 뒤집힌 소반, 사방에 흩어진 나물, 흙바닥을 구르다 비석 밑동에 멈춰있는 작은 백자 항아리. 회장의 눈이 그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훑었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9살의 노인이 공동묘지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양쪽 무릎이 흙에 닿는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정장 바지 무릎에 흙이 묻었어요. 수행원 2명이 깜짝 놀라 달려오려 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어요. 그 손짓 하나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수연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희 집안의 은인입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도 아버지 옆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고개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하반신이 말을 듣지 않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인사였어요.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각자의 방식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과 그의 딸이 공동묘지 한쪽에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도혁이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 이 자리에서 제사상을 발로 걷어찬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발로 지금 고개를 숙인 두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회장과 서윤을 번갈아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장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힘없이 아래로 축 늘어졌어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흙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막걸리 얼룩이 번진 백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두 손으로 들어 수연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던 바로 그 막걸리였어요. 그 막걸리가 흘러내려 백자 위에도 번졌었죠. 유백색 표면에 하얗게 얼룩진 그 항아리를 지금 무릎 꿇은 회장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미숙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 은인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만으로 묘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이 자리를 꽉 쥐고 몰아붙이던 기세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장미숙이 입술을 달싹이며 낮게 속삭였어요. 왜 여기에?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미숙 쪽은 보지 않았어요. 오직 수연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분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없었습니다. 도혁의 두 눈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수연에게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과 서윤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수연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제복을 벗었고 이름을 잃었고 진실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조용히 쫓겨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머니의 제사상마저 발에 걷어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9살의 노인이 공동묘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그의 딸이 나란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무언가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고여 있었어요. 도혁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발끝이 아까 자신이 걷어찬 향로에 닿았어요. 와그작 향로가 흙 위에서 긁혔습니다. 하얀 재가 신발 앞코에 묻었어요. 도혁은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바람이 한 번 지나갔어요. 나뭇잎이 서걱거렸습니다. 흙 위에 흩어진 나물이 살짝 흔들렸어요. 꺼진 향자리에서 마지막 연기 한 줄기가 가늘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검은 옷도 손도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엉망이었어요. 어머니의 백자는 흙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은 채 수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대신했어요. 묘지 안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5년 전에 단단히 묻혀버렸던 진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묘지 안의 고요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장 일행이 선친 묘소 쪽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수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장미숙과 도혁은 이미 차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묘지 안에 수연 혼자 남았어요.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엉망이 된 제사상을 다시 추슬렀습니다. 흙 위에 나뒹굴던 사과를 집어들어 옷자락에 닦았어요. 흩어진 나무를 소반 위에 하나씩 다시 올렸습니다. 쏟아진 재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냈어요. 그리고 비석 밑동 옆에 멈춰있던 백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막걸리 얼룩이 번진 표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닦았어요. 다 닦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래, 아주 오래 닦았어요.
수연은 백자를 가슴에 살며시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이 처음 그 백자를 본 것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꺼내 먼지를 닦던 날이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는데 어머니는 마치 달걀을 다루듯 조심조심 들었어요. 유백색 표면에 푸른 대나무가 가늘게 그려진 항아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닦으면서 말씀하셨죠. 이건 내 외할머니가 주신 거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수연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연이 2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오랜 투병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병원에서 지내셨는데 어머니의 몸은 날이 갈수록 작아졌어요. 손도 얇아지고 목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수연은 병원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를 마치면 달려오고 밤이 늦어도 자리를 지켰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던 날 수연은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한진표는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저녁마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연은 그런 아버지 곁에서 밥을 챙기고 빨래를 개키고 설거지를 했어요. 말이 없어도 둘이 함께 있으면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상대는 장미숙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했어요. 수연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어머니의 백자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로부터 2달 뒤 장미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미숙의 아들 도혁도 함께였어요. 도혁은 수연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이삿짐을 들고 들어오던 날부터 눈빛이 차가웠어요. 수연이 인사를 건넸지만 도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안이 바뀌는 건 금방이었어요. 거실 벽에 걸려있던 어머니 사진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수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그 자리에 낯선 풍경화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못 들은 척했어요. 아버지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미숙의 말투가 변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던 목소리가 차갑고 날이 서게 변했습니다. 수연이 거실을 지나가면 장미숙은 못 본 척하거나 등을 돌렸어요. 부엌에서 밥을 차릴 때도 수연 몫은 언제나 맨 나중이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수연 자리 앞에는 국 한 그릇과 김치만 놓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수연의 옷만 따로 빠져 있었어요. 누가 꺼내놓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매번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연이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려는데 장미숙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여긴 내 엄마 집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었어요. 수연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수연은 냉장고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의 방문 앞을 지나가면서 발로 툭 차고 지나갔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고는 못 본 척 걸어갔습니다. 한 번은 수연이 책상에 쌓아둔 공부 자료들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버린 건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그것들을 꺼내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연은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보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맞춰가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수연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수연은 말을 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밥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에 혼자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자는 방 안장롱 맨 안쪽에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손 뗄까봐서였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장미숙이 노크도 없이 수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장미숙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서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면 조용히 있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말을 마치고는 그냥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29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그리고 장롱 맨 안쪽에서 백자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어요. 옷가지로 둘둘 감싸서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단단히 감쌌어요. 현관에 서자 장미숙이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그 옆에 기대서 있었어요. 장미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 마. 도혁이 비웃으며 말을 얹었어요. 어차피 내 자리 없어. 수연이 가방 끈을 고쳐 쥐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제 자리는 없었으니까.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날 이후로 수연은 단 한 번도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걸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의 백자 하나를 안고 수연은 그 집을 등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수연은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익혔습니다. 처음엔 고시원 작은 방에서 시작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자를 책상 한쪽에 올려두고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버텼습니다. 몇 년이 지나 수연은 국가재난안전청에 들어갔어요. 필기도 체력도 면접도 모두 혼자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발령을 받던 날 수연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백자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3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10월 초였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퇴근 무렵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옷깃을 여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42분이었어요. 도심 번화가 세림상가 건물 외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1층 카페에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2층 옷가게에는 퇴근길 손님들이 옷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3층 식당에서는 저녁 밥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1층 카페 천장에서 석고 조각이 툭 떨어졌습니다. 커피잔 위로 떨어진 그 조각을 보고 손님 한 명이 위를 올려다봤어요. 천장에 실처럼 가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이 눈앞에서 천천히 길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이 비틀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지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굉음이 터졌어요. 상가 중간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도로로 쏟아졌어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차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쇠파이프와 천장재가 뒤엉키며 무너져 내렸어요.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 주변 블록 전체를 뒤덮었어요. 세림상가 건물 절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긴급 출동 지령이 떨어졌어요. 이수연은 그날 야간 대기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령을 받자마자 헬멧을 썼어요. 방호복을 챙겨 입으며 팀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2차 붕괴 가능성 계산하면서 이동.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건물 중간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외벽 일부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잔해 위로 먼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불안정한 철골 구조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팀원 한 명이 수연 옆으로 달려왔어요. 지휘관님, 내부 구조물이 심각합니다. 철골이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어요. 수연은 잔해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면 가져와. 층별 구조 다시 확인한다. 도면을 펼쳐들고 실제 붕괴 지점과 대조했어요.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둥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기둥이 없었어요. 하중을 버텨야 할 지점의 철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하중이 맞지 않아. 팀원 한 명이 측정 장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휘관님, 위험수치 초과입니다. 철수 의견 드립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잔해 더미를 눈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 뒤엉킨 철근 사이, 먼지가 가득한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 작고 약한 불빛이었습니다. 잔해 깊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생존자 신호였어요. 수연이 구조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남쪽 기둥 아직 살아있어. 진입로 받고.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지막 한 명 있다. 10분만 더. 수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주저하면서도 따랐어요. 구조대원 둘이 수연과 함께 진입로를 바꿔 잔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가 가득해서 손전등을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에서 잔해가 삐걱거렸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뭔가가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잔해 아래에 한 여자가 깔려 있었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덩어리 2개가 그녀의 허리 아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무너진 2층 바닥재가 다리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어요.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태가 심각했어요. 허리 아래를 짓누른 콘크리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오랜 시간 눌려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다리 쪽 감각이 이미 없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경고음이 울렸어요. 날카롭고 큰 소리였습니다. 무전기에서 팀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휘관님, 철수해야 합니다. 2차 붕괴 징후 감지됩니다. 수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들것 투입. 지금 빼낸다. 대원 둘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드러냈습니다. 여자의 허리 아래가 드러났어요. 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들것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겨 실었습니다. 허리 아래를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고정했어요. 수연이 앞에서 이끌고 대원 둘이 들것을 들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했어요.
발 아래 잔해가 흔들렸습니다. 머리 위에서 먼지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였습니다. 쿠르릉 소리가 울렸어요. 방금 전 그들이 있던 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잔해가 쏟아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대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젊은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흐릿한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구급대원에게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산 사람부터 이송. 그 여자가 누구인지 수연은 알지 못했어요.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었어요. 수연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까맣게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날 자신이 잔해 속에서 끌어낸 그 젊은 여자가 바로 오정우 회장의 외동딸 오서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정원그룹의 회장, 그 회장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수연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날 허리 아래를 오랫동안 짓눌렸던 오서윤은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가 너무 오래 척추 아래를 눌렀던 탓이었어요. 두 다리를 영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서윤은 휠체어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다리는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오정우 회장에게는 딸의 그 목숨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서윤은 자신을 구해준 그 지휘관의 얼굴을 잊지 않았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5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얼굴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던 날도, 재활치료가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나던 날도,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살았다는 것,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서윤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어요. 자신이 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그 인연이 5년 뒤 공동묘지에서 다시 이어질 거라는 것도 그날 밤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사로 돌아온 수연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힌 도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너진 건물의 철골 배치, 기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던 기둥들. 수연은 보고서를 쓰다 멈추고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눈이 숫자 위에서 멈췄어요.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수연의 머릿속에서 오래, 아주 오래 맴돌았어요. 보고서를 쓰다 멈춘 수연의 손이 도면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퇴근한 뒤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수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세림상가 건물 구조도였습니다. 층별로 기둥 위치와 철골 배치가 그려져 있었어요. 수연은 연필로 붕괴 지점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면 위의 기둥 위치와 실제 현장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둥이 없었어요. 하중을 분산해야 할 지점에 철골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설계대로라면 그 자리에 굵은 기둥이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연필을 내려놓고 손으로 눈을 잠깐 눌렀어요.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고 원인 조사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재난안전청 내부 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현장 사진과 구조 데이터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의견을 냈어요. 노후화 가능성,
시공 불량 가능성, 외부 충격 가능성.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숫자를 짚어내지 않았어요. 수연은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수연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자재 납품 목록을 받았습니다. 세림상가 공사에 사용된 철근과 콘크리트의 규격이 적혀 있는 서류였어요. 수연은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 샘플 자료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납품 목록에는 고강도 철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잔해에서 나온 철근의 굵기가 달랐습니다. 목록보다 가늘었어요. 규격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었어요. 여러 자재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납품된 것과 실제 쓰인 것이 달랐어요. 수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재가 바뀌었어.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도 꺼내봤어요. 공사 당시 시험 결과지였습니다. 기준치에 맞게 적합 판정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 이후 잔해에서 채취한 샘플로 다시 시험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준치에 미달했어요. 공사 당시 시험 결과와 실제 사용된 자재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외부 감리 서류를 찾았어요. 공사 도중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고 서명한 서류였습니다. 적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붕괴 이틀 전이었어요. 수연의 손이 그 날짜 위에서 멈췄습니다. 붕괴 이틀 전에 적합 판정을 받은 건물이 이틀 뒤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다음은 납품 업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수연은 납품 계약서에 적힌 업체 이름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 자료를 뒤졌어요. 해당 업체의 계좌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법인이 하나 끼어 있었어요. 사무실 주소는 있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도 없었어요. 납품 대금의 일부가 그 유령 법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유령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확인했어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조금 더 추적하자 연결고리가 나왔어요. 장미숙과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손이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전자결제 승인 문서였습니다. 공사 자재 변경과 감리 일정 조정에 관한 내부 결제 서류였어요. 중간 결제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최종 승인자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한진표. 수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어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재혼 후 자신을 외면했던 그 아버지였어요. 오랫동안 연락도 끊고 지냈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이 서류 맨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바로 다음 자료를 꺼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진표의 입원 기록이었어요. 수연은 결제 서류의 날짜와 병원 기록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전자결제 승인이 찍힌 날짜, 그날 아버지는 병원 수술실 안에 있었어요. 전신 마취가 필요한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결제가 올라온 시각은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취 상태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위조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빌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수연의 머릿속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단정 짓지 않았어요. 숫자와 기록이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세림상가가 무너진 것도, 그 안에서 사람이 죽고 다친 것도, 지금 이 서류 안에 위조된 숫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수연은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빈 화면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구조적 부실, 자재 조작, 서명 위조.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수연은 그것들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어요. 수연은 인쇄된 보고서를 들고 상부 간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간부는 자리에 있었어요. 수연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간부가 첫 장을 넘기다가 멈췄어요. 두 번째 장을 읽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수연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선 넘는 내용이야. 간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 말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눈빛을 읽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다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간부가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천천히 넘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생겨 있었고, 그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거기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공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지는 않았어요. 그냥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자가 선반 위에 있었어요. 수연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자리에 앉아 업무를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말을 걸어오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던 팀원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수연은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복도 끝 회의실에서 누군가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사박 건설업계와 연결된 로비스트였어요.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명함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 앉았어요. 수연 씨, 보고서 잘 봤습니다. 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보고서를 그대로 올리면 파장이 큽니다. 대형 시행사 여러 곳이 줄도산 납니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수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구조적 부실을 과잉 해석한 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휘관 판단이 과도했을 가능성.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스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기색이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의 직속 상관이 수연을 불렀어요. 상관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커피를 2잔 준비해뒀어요.
수연에게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너 능력 있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수연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상관을 바라봤어요. 이번 보고서 네가 오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상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히 있어. 그러면 다음 진급 내가 직접 챙겨줄게. 수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상관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수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던 날 저녁이었어요. 뉴스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뉴스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지휘관 과잉 진입 논란. 세림상가 붕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위험 수치를 초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그 기사를 공방에서 봤어요. 저녁을 먹다 말고 휴대폰 화면에서 그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읽고 내려놓았어요.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건설 안전 전문가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나와서 세림상가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지휘관의 판단이 다소 무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험 수치가 초과된 상황에서 진입을 강행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른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공방 한쪽 선반 앞에 앉아 그 방송을 봤어요. 작업하다 말고 손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토론 소재가 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연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흙을 손에 쥐었어요. 물레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내부 감사 착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연의 책상 위 서류들이 봉투에 담겼어요. 노트북도 가져갔습니다. 담당자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조사 기간 중 해당 자료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수연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상이 비었어요. 서랍도 비었습니다. 수연은 빈 책상 앞에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공방으로 돌아와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수연은 핵심 수치들을 손으로 직접 노트에 옮겨 적어뒀었어요. 허용 하중 수치, 실제 사용 자재 규격, 납품 목록과 실제 규격의 차이, 유령법인 이름과 연결고리.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손으로 꾹꾹 눌러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 노트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으로 표지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노트북은 가져갔지만 이건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노트는 수연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세림상가 감리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진술을 번복했어요. 처음에는 감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점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지휘관의 판단이 무리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술서가 새로 작성됐습니다. 수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팀 동료들도 하나씩 조사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그날 현장에서 수연과 함께 잔해 안으로 들어간 대원들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온 동료들은 수연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한 동료가 복도에서 수연 옆을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수연이 점점 혼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던 동료도 자리를 피했어요.
청사 안에서 수연의 자리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상부 간부가 수연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커피도 없었습니다. 간부는 창밖을 보다가 수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야. 네가 감당 못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간부의 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수연은 그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간부의 사무실을 나온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연은 매일 출근했어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맡겨지는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수연에게 업무를 주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거나 빈 화면을 바라보거나 손으로 연필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끝나던 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왔어요. 날짜는 사흘 뒤였습니다. 수연은 통보서를 한번 읽고 서랍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를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정면에 위원들이 있었고 양옆으로 관계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제출했던 보고서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위원 한 명이 그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었어요. 수연은 그 손짓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일 현장 지휘 판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현장 판단은 생존자 신호를 확인한 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남쪽 기둥 하중을 확인하고 진입로를 변경했습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회의는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수연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그중 1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위원들은 서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결론은 짧았습니다. 현장 판단 미숙, 직무 배제.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위원장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시선을 내렸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자네 안으로 함께 들어갔던 구조대원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 대원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휘관님. 수연은 그 대원의 어깨를 짧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한 자루, 작은 수첩, 손때 묻은 구조 매뉴얼 책자. 오랫동안 써온 것들이었어요. 하나씩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떼어냈어요. 제복 가슴에 붙어있던 이름표였습니다. 이수연이라고 적힌 작은 금속 이름표였어요. 수연은 손끝으로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어요.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어요. 제복을 벗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반듯하게 걸쳤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잠깐 눈을 찡그렸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때 청사 입구인도 한쪽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끝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혼자 작은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세림상가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글자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현수막 끝이 펄럭였어요. 여자는 두 손으로 그것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 앞을 지나쳤어요. 여자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도 여자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여자는 수연이 누구인지 몰랐고 수연은 여자가 누구의 가족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치고 스쳐 지나갔어요. 수연은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자막에 짧은 문장이 떴어요. 세림상가 사고 책임자 교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경위인지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누가 사라졌는지 알아챈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도혁은 소파에 앉아 그 자막을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정리됐네. 장미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짧게 말했어요. 운이 좋았지. 두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폈어요. 불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가마 앞 낮은 의자에 앉아 불을 바라봤어요. 불꽃이 일렁이는 소리가 조용한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반 위에 균열간 백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 가마에서 꺼냈을 때 이미 금이 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냥 선반에 올려두었던 것이었어요. 유백색 표면을 가로지르는 가는 금 하나.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한 번 보면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기면 터진다. 수연은 속으로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마 불을 바라보면서 그 말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그날 밤 수연은 서랍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압수당하기 전날 밤 손으로 직접 옮겨 적었던 그 노트였어요. 표지를 열고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허용 하중 수치, 실제 자재 규격, 납품 목록과의 차이, 유령 법인의 이름과 연결고리.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었어요. 꾹꾹 눌러 적은 글씨였습니다. 수연은 그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 안에 다시 넣었어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 서랍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균열은 숨겨진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가마 앞에 다시 앉았어요. 불이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공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꽃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수연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수연이 제복을 벗은 뒤로 5년이 지났어요. 그 5년 동안 세림상가 붕괴 사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유가족들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언론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에 눈길을 돌렸어요. 세림상가가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이 쳐졌고 가림막 안에서 무언가 새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 시간 동안 공방을 지켰어요. 조용하고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1층이었는데 창이 넓어서 오후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가마가 하나 있었고 작업대 2개가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수연이 구운 그릇과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균열간 백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고 매일 저녁 문을 닫았어요. 그것이 수연의 하루였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가끔 도자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왔고 근처 주민이 소박한 그릇을 사러 오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흙을 만졌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이 손 안에서 모양을 갖춰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수연에게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서랍 안에 노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적었던 그 노트였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꺼내보는 날도 있었어요.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덮고 다시 넣었습니다. 때가 오면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그때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방 문 유리에 무언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침에 문을 열려다 발견했어요. 구청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구역 지정 안내. 수연은 그 종이를 떼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공방 일대가 도시재개발계획구역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하철역 인근 노후 지역을 복합상업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 설명의 일정과 문의처가 아래에 적혀 있었어요. 수연은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이름을 확인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한도역 건설. 수연은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종이를 공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도역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이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공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오래된 건물 2층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안경을 쓴 조용한 중년 남자였어요. 수연이 안내문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구역에 제 지분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요. 동의 없이도 개발이 진행되나요? 법무사가 안내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분이 있으면 동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수연이 다시 물었어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수연을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자 공방 건물이 보였어요. 낡은 외벽, 넓은 창, 문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간판. 수연이 5년 동안 매일 드나든 곳이었습니다. 이 공방이 없으면 수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시작할 곳도 없었습니다. 버티기로 했어요. 그 무렵 장미숙과 도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역의 회사가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자리를 따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구역 내 땅을 하나씩 매입하고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내며 서류를 쌓아왔어요. 은행 대출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다 갖춰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곳이 남았습니다. 핵심 필지였어요. 지하철 출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개발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땅의 지분 일부가 이수연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남긴 지분이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온 뒤에도 그 지분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한진표가 재혼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지분만큼은 수연 명의로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장미숙이 도역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그의 도장만 받으면 돼.
도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떻게 받아낼 건데요? 장미숙이 달력을 봤습니다. 날짜를 짚으며 말했어요. 지 엄마 제삿날에 나타나겠지. 그날이면 반드시 오지 않겠어?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장미숙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한편 도혁의 회사 차량이 공방 앞 골목을 천천히 지나치는 일이 있었어요. 수연은 몰랐습니다. 창 안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골목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공방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공방 안에서 수연은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흙이 손 안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수연의 눈이 그것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어요. 수연은 전날 밤 제사상에 올릴 것들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흰쌀 사과 2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금치나물 재료,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선반에서 어머니의 백자를 내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았습니다. 막걸리 얼룩 자국이 아직 표면에 남아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천으로 가만히 닦다가 멈췄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공방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건물 외벽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다른 한 명은 골목 안쪽을 둘러보며 뭔가를 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했어요. 누가 보낸 사람들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안내문이 붙은 날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수연은 백자를 다시 손에 들었어요. 얼룩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내일 아침 묘지로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일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그날 장면을 짧게 촬영한 것이 있었어요. 오정우 회장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장 옆에서 휠체어에 앉아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윤의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막걸리로 흠뻑 젖은 채 그 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퍼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세림상가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자가 나중에 퇴출됐다는 이야기도 다시 떠돌았어요. 지휘관 과잉 진입 논란이라는 오래된 기사가 다시 공유됐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혁의 회사 사무실에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이 노트북 화면을 도혁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뉴스 기사와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여자가 5년 전 세림상가 현장 지휘관이랍니다. 재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난안전청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도혁이 화면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공동묘지에서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앞에 수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전 그날 자신이 발로 걷어찼던 제사상이 떠올랐어요. 그 자리에서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도혁이 노트북 화면을 손으로 탁 닫으며 낮게 말했어요. 재조사 시작되면 재개발 사업 끝이야. 그 땅 동의서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받아내.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도역 혼자 남았어요. 꺼진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폈어요. 또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 손 위로 5년 전 자신의 발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사상을 걷어차던 그 발이었습니다. 재난안전청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생겼어요. 고위 관계자가 내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5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압수됐던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서윤이 짧은 서면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분은 책임을 질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기사가 다시 크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이었어요.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작업을 멈추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오서윤이었어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는 길에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연이 말없이 문을 넓게 열어줬어요. 서윤이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선반에 줄지어 놓인 그릇들, 작업대 위에 흙, 가마 옆에 놓인 도구들. 서윤의 시선이 선반 한쪽에서 멈췄습니다. 균열간 백자였어요. 금이간 선이 유백색 표면을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5년 동안 선생님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처음 휠체어에 앉았을 때요. 두 다리가 영영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그 잔해 속에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한테 손 내밀어 주셨던 순간이요. 먼지 가득한 데서 제 손을 꽉 쥐어주셨던 그 손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재활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던 날도요. 5년 내내 그랬어요. 눈물이 서윤의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살리고 나서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제복도 이름도 5년의 시간도 다 잃으셨잖아요.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몰아낸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살아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5년이 늦었지만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공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에도 무언가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고여 있었어요. 5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잃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윤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저희 법률팀이 준비한 겁니다. 제조사 청구 서류예요. 아버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요. 수연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으로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서윤이 돌아간 뒤 공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5년 전 구조팀 동료였습니다. 그날 잔해 안으로 함께 들어갔던 대원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대원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수연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때 자료입니다. 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수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재 납품 목록 사본,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지 사본, 감리 서류 사본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어요. 수연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작업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대원의 사본 서류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놓고 간 봉투도 그 옆에 세웠어요. 세 가지가 작업대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수연의 손으로 적은 노트, 대원이 복사해둔 서류, 서윤이 건네준 봉투. 5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려온 것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선반 위에 균열간 백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숨기면 터진다. 이제 그 균열을 세상 밖으로 꺼낼 때가 됐습니다. 제조사 청구서가 접수된 것은 서윤이 공방을 다녀간 지 사흘 뒤였습니다. 오정우 회장 측 법률팀과 재난안전청 내부 감사팀이 함께 움직였어요. 5년 전 사건 기록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압수됐던 자료들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다시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노트와 대원이 복사해둔 서류들이 공식 증거로 제출됐어요. 수연은 조사실에 2번 불려갔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갔어요. 조사관 앞에 펼쳐놓고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 이 숫자들을 들여다봐온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대원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사해뒀던 서류들과 함께였어요. 5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번에는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대원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수연에게 짧게 말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 2마디가 전부였어요. 조사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나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장미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장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한 명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장미숙 씨 맞으십니까?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미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건설 자재 허위 납품 및 서명 위조 혐의입니다. 장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현관 신발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코트를 집어들고 수사관을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같은 날 오전 도역의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6명이었어요. 도역이 회의 중이었는데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한도역 씨, 검찰청으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도역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굳은 채 바라봤습니다. 도역은 그 시선들을 등지고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사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도역은 정면을 보며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역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2 사람은 그날 오후 나란히 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혐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건설 자재 허위 납품 및 서류 조작, 아버지 한진표의 서명 위조, 감리, 서류 허위 작성 공모, 유령 법인을 통한 공사 대금 횡령이었어요. 피해자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세림상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조사는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어요. 장미숙은 처음에 모르는 일이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서류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어요. 유령법인의 계좌 내역, 장미숙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 납품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장미숙의 변호사가 옆에서 귀옛말을 했어요. 장미숙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역은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들이밀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조사관이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세림상가 붕괴 현장 사진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들것에 실린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서윤이었어요. 흙먼지로 뒤덮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수연이 서 있었어요. 방호복을 입은 채 들것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도역은 그 사진을 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살아서 나온 건 이쪽 지휘관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이 5년 동안 당신 어머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도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잠시 후 도역이 낮게 말했어요. 변호사 불러주세요.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은 조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뒤였어요. 재난안전청이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5년 전 세림상가 붕괴 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였어요. 당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은 적절했으며 징계 처분은 부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재 조작과 서명 위조에 관한 수사가 검찰에 이첩됐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이라는 단어와 함께였어요. 그 발표가 뉴스를 통해 나가던 날 수연은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청 담당자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물레를 멈췄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천으로 닦았어요. 선반 위에 균열간 백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늦게 수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한진표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더니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입술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수연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쥐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눈물이었어요. 수연은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수연이 낮게 말했어요. 저 괜찮아요,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다시 수연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수연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있었어요. 법원 앞이었습니다. 장미숙과 도역이 각자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어요. 카메라가 따라붙었습니다. 장미숙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도역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법원 밖에는 세림상가 붕괴 사고 유가족들이 서 있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청사 앞에서 혼자 현수막을 들고 서 있던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도 여자를 봤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수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폈어요. 수연은 서랍에서 금 메우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균열간 백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금이 간 선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붓에 재료를 묻혀 천천히 그 선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금빛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선씩 천천히 메웠습니다. 균열이 있던 자리에 금빛 선이 생겼어요. 숨겨졌던 것이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선반 위에 2개의 백자가 나란히 놓였어요. 막걸리 얼룩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백자와 균열이 금빛 선으로 메워진 백자였습니다. 얼룩도 균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는 다른 것이 됐어요.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빛이 들어왔습니다. 가마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공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빛 아래에서 2개의 백자를 바라봤어요. 5년이었습니다. 제복을 벗고 이름을 잃고 혼자서 버텨온 5년이었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균열은 결국 빛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